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이용숙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공연장에도 갈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정말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절에 또 좋은 오페라 한 편을 감상하시면서 특히 감염병과 오페라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혁명과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는요, 정말 오페라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아주 많이 들어보신 작품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그 이중창이 나오는 작품이죠. 축배의 노래라는 노래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가 경축 행사에도 많이 불리고요. 이렇게 공개된 음악회에서도 항상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는 1948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서양 오페라입니다. 서울 명동 시공관, 지금은 이 극장이 명동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요. 주로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 오페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인선, 김자경 선생님이 주역을 맡으셔서 김자경 선생님은 나중에 또 김자경 오페라단을 오래 이끄신 분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또 유학을 하셨죠. 이 이인선 선생님은 테너로 남자분인데요. 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오페라를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에 오페라를 심으신 그런 분입니다. 국제 오페라사 주최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공연됐고, 이 당시에는 춘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춘희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춘희에서 이 춘자는 봄춘자가 아니고요. 동백꽃 춘자입니다. 동백나무를 뜻하는 그런 글자라서요. 동백아가씨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해왔어요. 동백꽃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 여자 주인공이 동백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집에 동백꽃을 꽂아놨었고, 자기 가슴에도 동백꽃을 꽂고 파티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백아가씨라는 제목이 붙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많이 보신 그런 그림일 텐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바로 1789년 세상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시민군이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죄수들을, 정치범들을 그때 석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막을 열었던 1789년 7월 14일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포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프랑스 혁명. 이 오늘 보시는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789년에 일어난 이 혁명은 신분의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세계에서는 신분제, 특히 유럽에서 신분제라는 것이 요즘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돈이 신분이 됐다면 이 당시에는 타고난 귀족으로 태어났느냐, 왕족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평민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신분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귀족 성직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국가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계층하고 평민 계층이 투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 그 당시에는 신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럽 전체를
카톨릭이라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똑같은 인간인데 눈, 코, 입이 똑같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생물학적인 조건이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이런 조건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평민의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뭐 이 고통스러운 조건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신분을 없애자라는 운동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계몽주의라는 사상을 통해서 서서히 발전해 왔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으로 불이 붙게 되니까 유럽의 다른 왕정 국가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다른 군주제 국가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혁명의 불길이 우리나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를 상대로 그 주변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체제, 군주제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게 되고 전쟁이 정말 끝이 없이 계속되고 이때 또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군인으로서 그 전쟁에서 굉장히 아주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잘 싸워서 프랑스를 계속 이제 이기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폴레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나폴레옹도 차츰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황제까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는 공화정을 이룩했고 그리고 신분을 없앴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은 귀족들을 죽였고 뭐 수도원을 폐쇄하고 물론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왕까지 처형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루이 16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 앙뚜아넷 루이 16세의 왕비죠. 그 두 사람까지 정말 시민들이 처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나폴레옹이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 황제의 관을 썼죠. 그러면서 다시 왕정이 복고되고 뭐 이렇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유럽 전역이 이 혁명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이제 휩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변화가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신분제를 철폐하자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혁명, 사회적인 혁명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뭐 우리도 요즘 그런 문제를 안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죠. 뭐 AI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AI가 어디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현재도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진짜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투입할 수 있는데도 AI를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떤 뭐 여러 가지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막고 있는 부분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지침들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 때 특히 뭐 섬유공업, 섬유산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짜고 뭐 이 섬유를 만드는데 그전에는 그걸 다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데도 면화를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 손으로 꼬아서 그걸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기계들을 발명하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섬유공업 실직 노동자들이 1810년대부터 이제 아주 조직적인 저항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아마 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 뭐 이런 것이 결성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이 대처하게 됩니다. 1831년에 프랑스에 있는 리옹이라는 도시가 비단을 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이 리옹의 견직 공장 노동자들이 아주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1832년에 파리의 바리케이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그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프랑스가 또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런 과정들 다시 왕정으로 복고되고 아주 이런 복잡한 과정들,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뭐 1815년 위인 회의에서 다시 이제 그런 모든 왕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도 그 프랑스 혁명 때 일단 조성이 됐던 그 계몽주의 정신에 의한 어떤 시대 정신, 그런 이제 그 혁명 정신이 사라지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혁명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때는 산업혁명 때문에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로 시골에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주를 하죠. 왜냐하면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려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공장 노동자다 하면 진짜 이렇게 아주 힘이 센 남자들만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뭐 이렇게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여성 노동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상당히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이제 시골에서 많이 그 대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에서도 보시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던 팡테인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이제 거기서 그 작업반장하고의 문제로 해고당하면서 이제 매춘으로 전락을 하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되는 뭐 그래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리옹의 견직 공장 노동자들의 봉기를 그린 당시의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뭐 노동자들이 막 싸우고 또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저 위에 왼쪽에 보시면 프랑스 혁명의 3색기 자유와 평등과 인류애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 휘날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 미제라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도심 중앙에 뭐 집을 다 부숴갖고 집 안에 있던 뭐 사다리, 문짝 뭐 이런 거 다 꺼내서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쌓고 이제 진압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혁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독일에서도 드디어 이제 혁명이 완성되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1848년이 되면 유럽 전역에 이제 민중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혁명은 프랑스 혁명하고는 좀 다르게 이 자본의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1789년에 일어났던 혁명이 이제 신분의 투쟁이라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그 신분을 위아래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제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혁명이었다면 1848년에 이 산업혁명을 거친 이후에 이 혁명은 자본의 투쟁입니다. 과거에는 성직자나 귀족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 평민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 돈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신분이 아니라 돈이. 그러면서 자본의 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과거에 귀족이나 왕족, 성직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르주아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프랑스 혁명 전에는 똑같은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수공업, 그리고 상공업으로 많은
자본을 축적해서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이런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이제 프롤레타리아를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일어난 이 혁명은 바로 자본의 투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해 공산당 선언,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해에 탄생한 작품이 오늘 보시는 라트라비아타의 원작 소설이었어요. 라트라비아타 원작 소설 까멜리아 레이디, 이것이 이제 번역하면 동백아가씨인데요. 이 소설이 바로 이때 출간이 됩니다. 당연히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겠죠. 자, 들라크로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시민, 혁명군을 이끄는 그런 자유의 여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건데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이제 신분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공동의 사회적 이상을 가지고 연대했습니다. 그래서 봉건 체제를 무너뜨린 동지였다는 거죠. 이 두 계층이요. 그런데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출발하면서 양쪽 진영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가 새로운 주인이 되고 프롤레타리아와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공산당 선언에 보면 유령 하나가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래서 유럽의 모든 열강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이 유령을 몰아내려고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혁명 이후에 프랑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가 자기 나라에 퍼지는 것을 이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부터는 바로 공산주의가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빈곤과 매춘의 시대로 유명합니다. 바로 오늘 보시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이런 주제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라트라비아타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시골 처녀들이, 시골에서 많은 여성들이 도시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오면서 도시로 들어오는 인구, 도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비교했을 때 이제 런던이나 파리 같은 그런 지역의 인구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고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여성들이 집을 떠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옛날에는 봉건 시대에는, 봉건적인 체제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는 여자가 집에만 있어야 됐었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남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고, 모든 생활이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성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골집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자취를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것도 점점 좀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성매매에 대한. 그래서 이런 성매매가 아주 놀랍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직업들은 세탁부, 청소원, 자수공, 가정교사, 아주 대표적인 4가지 직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좀 유명한 그런 문화적인 인사나 정치가나 이런 사람 중에서도 바람을 피워서 이제 사생아를 낳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상대가 됐던 여성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탁부라는 그런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혹은 가정교사, 이제 평민,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의 여성 중에 정말 최고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정교사였는데요. 가정교사로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글을 배우고 정말 책을 읽고 이래서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데 성공했어도 결국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집안의 남자들에게
뭐 어떤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적 공장, 잡화 공장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이제 값싼 여성의 노동력이 아주 필요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생계조차 이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낮아서. 물론 노동 자체가 단순 노동이기도 했지만 진짜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받았다. 그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이요. 그래서 에드와르트 푹스라는 그 유명한 사회학자의 책을 보시면 풍속의 역사라는 그 아주 방대한 저술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한 14세에서 20세 소녀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이제 서양의 기준을 따라서 발전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60년대, 70년대 이런 과정이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났죠. 경제 성장이 압축되어서 일어나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70년대에 특히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상경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는 이제 식모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가사도우미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의 집에,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그런 연령대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13살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유럽의 산업혁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14세에서 20세 정도? 이 정도의 소녀들이 다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하루 중에 6시간도 채 쉬지를 못했다. 심하면 19시간에서 22시간까지 노동했다.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는 뭐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정말 도시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편안하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가내공업 수준의 그런 작은 작업장,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옛날에 뭐 평화시장, 그리고 또 그 구로공단 뭐 이런 데 보시면,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작업장에서도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해서 대체로 방광염에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요. 몇 년 안에 건강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병들어서 노동을 할 수 없거나 고용주한테 저항하다가 실직을 하거나 또는 노동만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그러고 나서 받는 보수로 세 끼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매춘, 바로 성매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회매춘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이 여성의 직업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고요. 원래 직업은 따로 있어요. 공장 노동자인데, 자수공이거나 뭐 이런 세탁부거나 공장의 노동자인데,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세 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 일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 공장 앞에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정말 나이의 그 젊음과 그 노쇠함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다 옷을 갖춰 입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여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그 기회가 주어지면 성매매를 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기회매춘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보실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상드르 듀마, 아주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상드르 듀마는 바로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이 왼쪽에 있는 아버지 듀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듀마 페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듀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바로 이 알렉상드르 듀마, 아버지 듀마의 아들인 아들 듀마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알렉상드르 듀마 1세, 2세라고도 하고요. 알렉상드르 듀마 페르라고도 하고요. 이 아들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역시 이 아버지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평생 거기에 대한 그 깊은 열등감과 어떤 분노 속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이 아버지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아주 호남형이고 그 당시 파리의 사교계를 주름잡는 정말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이 너무 좀 신체적으로도 자기보다 좀 왜소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정말 호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들을 엄청나게 구박했다고 하고 별로 아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뛰어난 그런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이 아들도 작가가 됐습니다. 이 아들 듀마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보시게 되는 까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 동백 아가씨의 저자예요. 자,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초상화인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인은 미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양의 미인형은 좀 아니죠. 프랑스 인형 같은 뭐 이런 외모는 아니잖아요. 머리는 까맣고 뭐 눈도 아주 짙은 색이고 그리고 작은 얼굴에 좀 비정상적으로 긴 목을 가지고 있죠. 백조 같은 목. 이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왜 이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 됐냐 하면 바로 이 여성이 알렉상드르 듀마 아들의 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파리의 코티잔이었는데요. 코티잔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19세기 뭐 조선시대의 기생이나 일본의 게이샤 같은 그런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티잔이라는 것은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듀마가 이 여주인공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 동백 아가씨 속의 주인공 이름은 마르그리트 고띠에라고 바뀌었고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고띠에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이 실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여자에 대해서 키가 상당히 크고 아주 마른 몸매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도자기 인형 같은 외모였다. 도자기로 깎아놓은 것 같은, 빚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깔끔하고 정말 그 결함이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조처럼 긴 목이라는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창백한 피부,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걸음걸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걸음걸이. 그 당시 19세기 파리 상류 사회의 남자들이 원했던 여성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정말 그 파리에서 발레가 굉장히 발전했었거든요. 파리의 바로 낭만 발레가 아주 유행하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남성들, 특히 귀족들이나 부르주아 상류 사회의 남성들이 가장 원하는 여성상은 바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그런 발레리나 같은 모습이었어요. 발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레라는 춤은 정말 그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춤이죠. 그래서 중력을 뿌리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춤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가벼워야 됐었고요. 그리고 작은 얼굴에 긴 목, 정말 발레 의상을 입어서 아름답게 보이려면 목이 특별히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움직일 때 마치 그 발레 무용수들은 정말 요정처럼 혹은 천사처럼 이 지상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런 걸음걸이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디디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걸음걸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상, 정말 그런 상류사회 남성들이 원했던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파리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코티잔이었다는 건데, 그럼 코티잔이 뭐냐? 자, 코티잔이라는 단어에서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COURT, 코트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는 뭐 궁정, 법정 이런 뜻이 있죠. 우리는 뭐 오늘날은 대개 이제 법정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궁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이 단어가. 그래서 18세기, 19세기 파리 상류층의 살롱에 출입하는 그런 남자들하고 연인 관계를 맺고, 그 남자들한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어떤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아주 풍족한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던,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 한 여자, 그러니까 뭐 1년이나 2년 한 여자하고 이제 코티잔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여자한테 드려야 되는 돈의 액수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억을 드렸다는 거예요, 1년에. 그렇게 해서 뭐 여자한테 뭐 마차도 사줘야 되고 보석도 사줘야 되고 드레스에 뭐 하인도 고용해줘야 되고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남자는, 이 상류사회의 남자는 또 다른 코티잔을 찾을 거기 때문에 집은 안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 후원을 받고 그런 오락을 제공했던 사람들을 코티잔이라고 해요. 이 오락 속에는 물론 이제 어떤 신체를 제공하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설의 모델이 된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여자는 파리의 유명한 정치가 또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가면서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 작가 테오필 고티에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평론가 쥘 자냉,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 2세의 바로 아들 듀마죠. 아까 보셨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여자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정말 이렇게 파리의 최고의 인류 코티잔으로 성장을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대개는 진짜 굉장히 아주 가난하게 뭐 고아원 출신이거나 구빈원 뭐 이런 데 출신인 그런 여자들이 많았고요. 그중에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화술이 좋고 또 좀 글을 읽을 줄 알고 뭐 머리가 비상하고 이제 이런 여자들이 대체로 코티잔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이런 재능도 갖추고 있어야 됐었고요. 원래 이 여자의 이름은 알퐁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알퐁신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관의 잡일, 우산공장 노동자 이런 걸로 아주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15살에 파리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세탁부 청소원으로 일했던,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산업혁명기에 이제 시골에서 파리, 도시로 진출을 한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알퐁신이라는 여자가. 그랬는데 부유한 상인의 눈에 들어서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이 여자한테 그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마련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긴 거죠. 자기 혼자 뭔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피아노 레슨 뭐 이런 식의 코티잔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또 코티잔 학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피아노 레슨은 주로 상류 사회의 딸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딸들 이제 뭐 재산과 교양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계층, 평민이지만 귀족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갖춘 계층을 부르주아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르주아의 딸들이나 귀족의 딸들만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코티잔이 되기 위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정말 그 하류 중에 하류에 속하는 그런 여성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방대한 분량의 책을 읽은 여성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퐁스인이라는 이름 너무 흔하니까 이름도 좀 더 귀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상류 사회의 남자들에게 그래서 듀플레시스라고 자기의 성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성에 대한 평을 보면 당시 그녀의 고귀하고 우아한 모습을 처음 대한 남자들은 누구도 매춘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뭐 요즘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스폰이라고 하는 스폰서 문화 뭐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해 있고 그리고 무슨 10%라든지 뭐 이런 용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사회의 상류 계층이 접하는 그런 성매매 여성일수록 성매매 여성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아주 좋은 집안의 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현대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이제 19세기의 파리에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오페라가 오늘날까지도 정말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런 오페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티잔이라는 여성들은 병들면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알렉산드르 듀마 2세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귀다 헤어진 이유도 알렉산드르 듀마 2세는 어쨌든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됐던 거죠. 한마디로 상류 사회에 진입해서 자기 아버지의 후광으로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이런 마리 듀플레시스 같은 고급 코티잔, 최고의 코티잔을 만나서 연애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여자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능력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알렉산드르 듀마 2세가 어느 날 아주 긴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마리 듀플레시스, 이 코티잔한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물러나겠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남자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굉장히. 이 여자가 알렉산드르 듀마 2세한테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후원을 못 받으니까 지금 이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서도 자꾸만 더 돈이 많은 다른 남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좀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겠죠. 이 작가로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진 다음에 이 여성은 에두아르드 페레고 백작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굉장히 짧았고요. 1년도 채 안 돼서 헤어졌고 원래 폐결핵이 걸려 있었는데 이 결핵의 병세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그 감염병이 바로 결핵이었어요. 폐결핵.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와서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많은 여성들이 폐결핵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그런 아주 정말 환경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이 마리 듀플레시스처럼 정말 그 사회에서 아주 그 신분이 높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코티잔들도 상당수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공장에서 일하면 너무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작업 환경이 먼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열악해서 이제 그런 이유가 컸고 또 이렇게 코티잔으로 일을 해도 항상 이 여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뭐 그 대낮에 어떤 사회 활동을 마치고 밤에 이 코티잔의 집에서 여는 파티에 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여러 코티잔들이 이제 자기 집에 그 사교계의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를 많이 했었는데, 뭐 밤 10시, 11시, 뭐 이때부터 이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이러면서
또 그 집 안에 또 뭐 무도회장도 마련해 놓고 이래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술 취하고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방에 각각 2사람씩 이제 들어가서 뭐 이제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몸의 피로가 누적되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찍 병을 얻고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남자들한테 항상 선택을 받아야 했었기 때문에요. 뭐 요즘은 그냥 뭐 자신의 개성으로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그 남자에게 선택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경쟁을 하느라고 특히 이 코티잔들은 가슴과 등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아주 얇은 옷들을 입었고요. 똑같은 실내 기온에서 남자들은 보통 연미복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완전히 목을 졸라매는 그런 옷을 몇 겹씩 입고 있는데 여자들은 막 하늘하늘한 그런 나비 같은 드레스 한 겹 입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집에 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감기에도 쉽게 걸렸고 폐결핵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핵이 악화돼서 계속 피를 토하고 뭐 이러다가 그러는 동안에 이제 죽음의 공포를 마치 이제 정말 환락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털어내려는 것처럼 더 열심히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는 이 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경매에 붙이고 뭐 그것으로 이제 그 빚을 청산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경매를 하니까 진짜 워낙 이 여자가 그 파리에서 유명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호기심에서 그 경매에 많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을 잘 챙기면 오히려 죽게 된다. 이제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지금의 열병 같은 삶이다. 몸을 돌보는 일 따위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 여자들에게나 해당된다. 남자들의 허영이나 쾌락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우리들은 금방 버림받게 되어 있다. 요전에 2달 동안 병석에 있었더니 3주째부터는 아무도 문병 오지 않았다. 이렇게 유명한 코티잔도 이제 이런 정말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면 바로 버려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귀족 부인 같은 호사를 누리고 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책의 표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연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라 다메 오 까멜리아라는 제목으로 바로 까멜리아의 여인, 까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인데요. 사라 베르나르가 주역으로 출연하는 그 당시에 뭐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극 배우죠. 이렇게 연극으로도 공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르디가 이 연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뭐 마르그리트 고띠에 이것은 이제 소설하고 연극의 주인공은 똑같아요. 파리의 코티잔 그리고 아르망 드발이라는 프로방스 출신의 청년이 이제 바로 이 연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연인은 알렉상드르 듀마 2세였는데 알렉상드르 듀마 2세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정말 자기는 이제 이렇게 실연을 하고 뭐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자기하고 만나서 연애했던 때가 이 여자 20살 때였는데 23살에 폐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남자가 파리에 돌아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까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라는 소설이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 유명한 코티잔과의 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물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쓴 건 아니고 조금 이제 가공이 있었죠. 그래서 윤색을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과 그 산업혁명이 아주 그
진행됐던 그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그 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조건, 뭐 이런 것을 함께 이제 이 소설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슈 듀발이라는 아르망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과 연극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두 사람을 떼놓는 역할을 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는 프로방스의 세무서장이고요. 아주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아들을 파리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프로방스라는 곳은 굉장히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인상파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그렸던 곳이죠. 그런데 이 프로방스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자란 이 남자애가, 이 젊은 남자가 파리로 유학을 가보니, 파리로 유학을 보낸 이유는 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돈은 너무 많아요. 이 집안이.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법률가를 갖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아들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사업을 더 키우는데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또 이제 뭐 파리와의 그런 이제 정계, 재계와의 커넥션도 만들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아들을 성공 출세시키려고 파리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골에, 조용한 시골에서 살다가 이런 대도시로 가니까 얘도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페라 극장을 갔는데 뭐 같이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젊은이들, 뭐 귀족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바로 이 여자를 오페라 극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코티잔들은 오페라 극장에 가는 게 일상이었고요. 오페라 극장에 가서 항상 사용하는 그 도구가 있죠. 그 오페라 글라스라고 오페라 안경인데요. 무대를 잘 보기 위한 안경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파리에서는 오페라 글라스를 주로 오늘 오페라 극장에 누가 왔나를 관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객석에서 서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이따 휴식 시간에 저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어야지 라든지 저 남자를 어떻게 유혹해 볼까,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페라 글라스를.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이 여자한테 한눈에 반해서 계속 이 여자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이 여자를 사귀어보고 싶은데 자기한테까지 뭐 차례가 안 오는 거죠. 이 여자가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1년 만에 정말 이 여자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 그 코티잔의 파티에 가게 되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과 이 소설을 토대로 한 연극은 그 당시 상류사회의 이중윤리,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일처제가 아주 중요한 그 기본 윤리였죠.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 결혼을 했으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 봉건주의 시대의 귀족들처럼 뭐 귀족 부인들, 뭐 귀족들 엄청나게 바람을 폈잖아요.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도덕이라는 것은 정말 일부일처제를 확실하게 지키고 정말 다른 핏줄에게 자기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유재산의 상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실부인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면 이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추정상의 아버지일 뿐이지 오늘날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난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일처제를 겉으로는 확실하게 지켰으나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들은 절대로 바람 피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상류사회의 이중윤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윤리의 잣대가 이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퇴폐적인 향락문화, 신흥부르주아지의 금전만능주의, 가족이기주의, 여기서 보시면 이 아버지가 쫓아와서 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딸 혼삿길 막힐까봐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기주의를 고발하고 있고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소설 동백아가씨를 토대로 한 오페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트라비아타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트라비아타라는 말은요, 길을 잘못 든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붙어 있는 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에서 여성을 뜻하는 정관사고요. 그리고 관사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 트라비아타, 트라라는 말은 어디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비아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에서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타는 뭐 보통 이탈리아 이름들을 보시면 여자 이름은 A로 끝나는 이름이 많고요. 남자 이름은 O로 끝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울라 하면 이제 여자 이름이고 파울로라고 하면 남자 이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뜻하는 전미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라비아타는 원래 이 시대 19세기에 여성이 걸어야 할 어떤 정도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탈선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여자의 직업이 코티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뭐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그 당시 19세기의 여성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여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알렉상드르 듀마 2세의 원작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르디의 오페라는 1853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라페니체라는 극장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페니체라는 말은 불사조라는 뜻이고요. 요즘도 아주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죠. 1840년대 파리가 배경이에요. 그런데 53년에 이 오페라가 처음 나왔고요. 조금 전에 원작 소설은 1848년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동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9세기에는 대부분 오페라라는 것이 이 소재가 3000년 전, 신화 시대의 이야기라든지, 고대의 이야기, 아니면 한 몇백 년 전 이야기, 중세의 이야기나 또 무슨 바로크 시대 이야기. 그래서 적어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한 100년, 200년은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대개 오페라 소재로 다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들, 그 상류사회의 남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소설로 썼고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었고 또 그것이 오페라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오페라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물론 평민들도 많이 갔지만 대체로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페라 극장에 가서 이 작품을 보니까 자기들이 밤에 가서 하고 있는 짓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저기 내가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항의 때문에 베르디가 초연 당시에는 이 오페라의 배경을 100년 전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작 소설도 그렇고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관객들이, 상류 사회의 관객들이 너무 화를 내니까 아니고요.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해놨지만 아무도 안 믿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오페라의 중요한 특징은 프리마돈나 오페라라는 것입니다. 프리마는 첫 번째라는 뜻이죠. 1등. 그래서 프리마 돈나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여자, 1등인 여자라는 말은 이제 오페라에서 주역 가수를 뜻하는 거죠. 오페라나 발레에서 주역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프리마돈나, 바로 이 라트라비아타로 불리는 이 오페라에서는 이제 비올레타라는 이름입니다. 트라비아타는 이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이 맡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주인공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하느냐, 얼마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느냐에 공연의 성패가 달려있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오페라의 주요 등장인물을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의 코티잔이고요. 그리고 알프레도라는 테너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프로방스 출신의 청년. 아까 원작 소설에서는 아르망 뉘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이탈리아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알프레도라는. 그리고 제르몽, 알프레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도도 성은 제르몽이죠. 이 아버지의 이름은 조르조 제르몽인데요. 그냥 보통 이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제르몽이라는 성으로 이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알프레도의 아버지면서 프로방스 지역의 세무서장이에요. 상인들의 대표고요. 바로 그 유명한 축배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의 공연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알프레도가 오페라 극장에서 만난 이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 비올레타를 정말 흠모해서 깊이 사랑에 빠져서 이 여자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이 여자가 여는 파티에 친구의 연줄로 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 여자한테, 집 주인이죠. 비올레타한테 인사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 파티에 초대받아서 온 모든 사람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대부분. 그래서 알프레도라는 남자 주인공이 딱 등장하니까 너는 못 보던 앤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한테 자기소개 인사를 좀 해라 하면서 보아하니 뭐 대학생인 것 같고 학교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인 것 같은데 시집을 들고 있네 하면서 그러면 멋진 시를 우리한테 하나 낭송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파티에 오면 자작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만든 그런 즉흥 시를 낭독하는 것이 뭐 일종의 관례였고요. 그래서 처음 파티에 온 사람들은 뭐 우리도 뭐 자기소개 이렇게 노래 시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시를 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를 읊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온 손님이 시를 읊으면 거기에 또 이 손님들을 초대한 여주인이 답가를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이 여주인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유명한 축배의 노래라는 이중창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이제 이 시를 읊으면서 시작을 하면 거기에 그 여주인인 답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축배의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인생을 즐기자라는 얘기예요. 좀 뭐 이렇게 흔한 시로 이야기하자면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춘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동안 우리를 취하게 하는 이 와인을 마시고 오늘 밤에 우리 정말 그 쾌락의 끝까지 가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국가 경축 행사에 부를 노래는 좀 아니죠.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퇴폐적인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젊을 때 즐기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 파티의 목적이 밤새도록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쾌락, 향락을 즐기는 이것이 이 파티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축배의 노래라고 말을 하지만 이탈리아 원어로는 브린디시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술 권하는 노래, 권주가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술을 권하는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배를 드는 건 아니고요. 권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인데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등장해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고요. 1막의 내용,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축배의 노래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코티잔 비올레타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와서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고요. 축배의 노래를 노래하고 그런 다음에 비올레타가 잠깐 어지럽다 하면서 이제 폐결핵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손님들한테
저 무도회장에 가서 춤추고 계세요. 저도 조금 이따 따라갈게요 하면서 잠깐 쉬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알프레도가 따라 들어와서 자기가 1년 동안 이 여자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했는지, 왜냐하면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손님들하고 놀고 몸을 혹사시키고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그러면서 제발 나하고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하죠. 예, 이때 부르는 노래가 이제 그 사랑 고백이에요. 운디 펠리체라는 그 어느 아름다운 축복받은 날에 당신을 처음 봤고 그때부터 당신이 정말 저의 모든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아주 달콤한 떨림,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런 힘이지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마음의 깊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만나기로 하고 이 남자는 돌아갔는데 비올레타가 혼자 남아서 독백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정말 순진하고 착한 청년하고 반듯한 청년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청년의 집안에서 허락을 해줄 리가 없을 거고,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가 이미 알려진 그런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데 그런 생활을 꿈꾸지만 정말 이런 사랑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향락을 따라서 신나게 살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소프라노의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늘은 직접 그런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라트라비아타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은요, 특히 축배의 노래라든지 뭐 이렇게 그 어느 아름다운 날에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아주 최고의 아리아들, 뭐 이중창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찾아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막으로 가면 이제 두 사람은 정말 그 파리 교회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시골에 작은 집을 얻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교계 생활을 청산한 거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1년 동안 꿈꿔왔던 삶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골에 계신 프로방스에 계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이제 소문으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다. 내 아들 정말 성공하라고 우리 집안의 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파리로 보내놨더니 얘가 이상한 여자에 덫에 걸렸구나 하면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들이 되게 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건지 모르고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유혹했다고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남자가 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본부장, 뭐 실장님 뭐 이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주인공은 진짜 뭐 인턴 사원 이래서 우연히 첫날 출근하다가 사고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나라에선 주로 누가 오세요? 회장님, 사모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장님 부인이 찾아와서 내 아들하고 헤어져라 이러면서 돈을 주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정말 그 어머니가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개 아버지가 이렇게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친히 이 시골집에 이제 찾아오셔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이 여자를 설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가면서 진짜 네가 감히 그런 신분에 내 아들을 유혹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보니 이 여자가 그냥 그런 보통 흔히 이제 그런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자들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아주 그 인간적인 고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정말 그런 스테레오 타입의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뻔한 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하게 되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고귀함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 딸이 있는데 이제 알프레도의 여동생,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의 여동생이 좋은 집안에 정혼을 했는데 오빠가 파리에 가서 이렇게 코티잔하고 놀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혼사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 딸이 파혼을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제발 좀 물러나 달라라고 읍소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러면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영원히 헤어져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주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이 아버지한테. 절대로 전 그럴 수 없어요. 알프레도는 정말, 저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도가 저에게 그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폐결핵이 심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병자고, 그런데 저보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저항을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정말 노회한 사람이에요. 정말 돈 버는 일로 정말 세상사에 닳고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전술을 바꿉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가씨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젊으니까 내 아들이 빠져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남자들은 마음이 쉽게 변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이런 일상이 좀 지루해지고 실증이 나고, 그리고 또 아가씨의 미모가 이제 빛이 발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모든 커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권태기를 겪고 또 사랑의 빛이 바라게 되지만, 그럴 때 이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의 결혼식,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결혼해서 엄숙한 그런 선서를 통해서 양쪽 집안이 맺어지는 길 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둘이 만나서 사랑한다, 실증 나면 끝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바로 내가 걱정하던 그 사실을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서 딱 포기를 합니다, 비올레타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그 따님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따님을 위해서 제가 포기하고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비올레타가 알프레도한테 편지를 남기고 이제 이 집을 떠나는데요, 다시 사교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교계에서 남자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무슨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교계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알프레도한테 편지로. 그런데 이때 굉장히 극심한 감정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프레도가 이제 이 아버지가 떠나시고 알프레도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알프레도한테 사실 진실은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 진실은 숨긴 채로 떠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언제나 나는 어디에 있든지 당신 곁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서 알프레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알프레도는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이 여자의 눈물을 보고 좀 놀라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여자가 떠나고 나서 그 어떤 그 전령이 전가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이 여자가 이제 사교계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실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사교계로 돌아가다니 해서 이 여자가 가는 그 파리의 파티, 다른 코티잔이 여는 그 파티장으로 쫓아갑니다, 이 알프레도가. 여기서 이 제르몽이라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절절한 노래를 불러요. 그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곡인데요, 프로방스의 그 하늘과 바다와 대지, 그 모든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가 이 파리라는 삭막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따뜻한 햇살과 자연과 함께 과거에 우리의 행복했던 가족의 삶을
회복하자꾸나 라고 간절한 노래를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이미 자기 사랑하는 사람 떠났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관객만 이 노래에 감동하고 아들은 그냥 화를 내면서 파리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티자닌 플로라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집시들의 춤, 또 투우새들의 춤, 합창 뭐 이런 것이 등장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것이 뭐 실제로 지나가던 집시들이 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부분은 집시나 투우새들은 이 파티에 온 손님들의 역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티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즐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치 집시나 투우사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우사의 그 노래에 보시면 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뭐 안달루시아의 그 집시 여인이 아주 멋진 투우사를 만나게 됐고 그 투우사가 이 여자한테 반해서 이제 막 사랑을 고백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투우장에 가서 하루에 5마리의 황소를 쓰러뜨리고 오면 내가 당신의 애인이 돼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남자가 완전히 용기 백배해서 투우장에 가서 5마리 소를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하고 사귀게 됐다, 애인이 됐다 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남자만이 미인을 얻는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노래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 파티의 손님들이 자기의 자기의 그런 넘치는 남성성을 이곳에 파티에 온 여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노래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비올레타가 두폴 람작이라는 자기를 좋아하는 새로운 후원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 파티에. 그래서 알프레도도 여기에 도착하고 알프레도는 지금 막 머리에서 김이 날 정도로 화가 나 있죠. 그래서 두폴 람작한테 도박으로 대결을 하자.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두폴 람작의 돈을 다 따버렸어요. 알프레도가. 그래서 서로 뭐 신경전이 엄청 팽팽한데 두폴 람작도 알프레도가 이제 전에 비올레타하고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도박 게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딴 돈을 알프레도가 그 손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비올레타의 앞에 던지면서 원래 이제 베르디는 비올레타의 발치에 돈을 던진다라고 그 지문을 썼는데 요즘 연출할 때는 완전히 얼굴에다 확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비올레타를 완전히 모욕을 하고 비올레타가 이 사건으로 해서 정말 더 이상 사교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알프레도도 이 사교계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제르몽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해서 알프레도, 넌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정말 네가 어떻게 이런 천박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아버지는 사실 혹시라도 비올레타가 자기 아들한테 진실을 얘기할까봐, 아버지와의 딜을 이야기할까봐 그래서 여기에 쫓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두폴 람작하고 알프레도는 결투를 해요. 그래서 알프레도가 두폴 람작한테 상처를 입히게 됐고, 뭐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사교계의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제 비올레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집안의 혼사는 딸의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이 되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오페라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가게 되면은요, 산막은 파리의 낡은 아파트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비올레타의 곁을 떠났고 하녀 하나만 끝까지 충실하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말 폐결핵이 너무 심해져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고 막 침대 주변이 붉은 피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코티잔으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후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밖에서는 그 사육제, 카니발로 뭐 사람들이 굉장히 흥청망청 노래하면서 즐기고 아주 소란스러운데, 안에서는 비올레타가 대조적으로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침
마침 드디어 이제 알프레도가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아버지가 너무 미안했던지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그 네가 같이 살던 여자한테 가서 동거하던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떠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알프레도가 외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파리쥐 오까라 다시 파리를 떠나서 우리 정말 옛날에 교회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면 당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알프레도가 정말 너무 쇠약해지고 수척해진 그런 비올레타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또 여기 쫓아와서 이제는 당신을 내 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비올레타는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알프레도한테 자기 초상화를 주면서 정말 아주 착하고 따뜻한 좋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처녀한테 이 초상화의 여인이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가 결혼할 여자한테 자기가 전에 사귀던 여자의 초상화를 보여주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정말 너무 외로웠고 진짜 자기의 삶에 주변에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알프레도가 그런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죽음보다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그런 이제 코티잔이었던 거죠. 그래서 트라비아타라는 말은 이 산막에서 이 비올레타가 혼자서 독백으로 아리아를 노래할 때 그때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트라비아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이건 자기 스스로 트라비아타, 나는 트라비아타였다. 트라비아타의 삶을 살았다. 길을 벗어난, 정도를 벗어난 삶을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언을,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페라의 결말이고요. 음악적으로는 베르디가 과거의 이탈리아 오페라의 그런 어떤 형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서 아주 긴 이중창을 특히 이막에 보통은 이제 아리아나 중창 합창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인데 오페라에서요. 여기는 아주 연극에서 보듯이 그 이막에서 제르몽 아버지가 이 비올레타를 찾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긴 설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르디가 이걸 작곡하면서 관객들이 아주 멋진 노래가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관객들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장면이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베르디 이후에 또 많은 작곡가들이 이런 긴 이중창 장면을 넣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이때는 베르디의 정말 전성시대였기 때문에요. 베르디가 그 전기에 젊은 시절에 정말 실험적인 작품들을 거쳐서 이때에 오면 팬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흥겹고 유쾌한 그런 왈츠풍의 삼박자 춤곡 이런 것을 파티 장면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관객들을 즐겁게 해줬고 그러면서도 아주 상당히 현대적인 그런 모티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나중에 나오는 와그너의 라이트 모티프 비슷한 그런 기법도 사용하고 음악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현대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주제 선율을 암시적으로 썼던 거죠. 네, 이 오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을 원작에 비해서, 원작 소설에 비해서 정말 순수한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음악을 통해서 베르디는 그런 작업에 아주 신경을 썼고요. 그런 변화를 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페라라는 그런 어떤 장르의 특성 때문인데요. 실존 인물이었던 마리 듀플레시스, 아까 초상화에서 보셨던 그 듀플레시스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사치스럽고 아주 허영으로 충만한 그런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후원자로 삼을 그런 남자들을 항상 경제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했던 그런 좀 통속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듀마 피스, 바로 그 아들 듀마가 썼던 그 알렉상드르 듀마 2세가 썼던 그 소설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애를 했을 때는 이 여자가 그런 통속적인 면, 정말 남자의 돈으로 남자를 평가하는 뭐 그런 면을 많이 보였던 사람인데, 그런 면들은 좀 많이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마르그리트 고띠에라는 이름으로 아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향락을 포기하는 그런 맑고 헌신적인 그런 면모를 지닌 여성으로 그렇게 아주 새롭게 형상화했다는 것이고요. 오페라에 와서 이제 그 베르디 같은 경우는 그 연극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실제로 베르디는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에 상처를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정말 몇 년 사이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우울하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 소프라노 가수인 그 스트레포니라는 여성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지만 그 장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재혼을 빨리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불륜은 아니고 상처를 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기의 아내나 또 장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정식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원작을 보고 또 베르디가 이 연극을 봤을 때 더 아주 감동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식으로 교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하는 것이 그 자기와 그 자기의 연인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베르디하고 그 연인을 욕을 많이 했고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사실 이 소설에서 마르그리트한테 약간 남아있었던 그런 통속성까지도 오페라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여성으로 이 비올레타 발레리라는 코티잔을 그렇게 형상화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오페라는 무대 예술이고 공연 예술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악, 노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술이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정말 뭐 악한 면을 가지고 있거나 통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그냥 독자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뭐 다면적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연 예술이 되고 특히 오페라가 될 경우에는 이 주인공, 여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에 관객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너무 정말 생각이 천박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여자라거나 이러면 사실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해도 그 노래에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관객들이.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오페라에서는 주인공을 조금 더 순화시키거나 원래의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카멜리아, 동백꽃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 이제 남쪽 지역에서 뭐 겨울에 벌써 피어나는 그런 동백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꽃송이가 크고 약간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이런 서양 동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흰색하고 빨간색 동백이 있는데 이 마리 듀플레시스도 현실에서 어떤 날은 빨간 동백꽃을 또 어떤 날은 하얀 동백꽃을 꽂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또 다른 초상화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발레로도 만들었어요. 이 소재가 워낙 인기를 끌었고 이 오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 최고의 오페라이기 때문에 발레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발레는 이 오페라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카멜리아 레이디라는 원작 소설의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도 원작 소설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안무와 연출을 존 노에마이어라는 함부르크 발레단을 이끄는 아주 정말 천재적인 안무가죠. 세계적인 안무가인데요. 이 존 노에마이어가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음악은 처음에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음악을 쓰려고 하다가 이 라트라비아타의 음악을 쓰면 너무 사람들이 이 발레를 이 오페라하고 좀 이 차별화를 못할 것 같아서 관객들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쇼팽의 음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이 원작 소설이 쓰여진 이 시대에 살롱에서 많이 연주하던 그런 음악이 바로 쇼팽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쇼팽의 생물 연대를 보시면 1810년에서 18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바로 1840년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쇼팽의 음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작은 뭐 그대로 이제 알렉산드르 듀마 2세의 원작을 갖다 썼고요. 1978년에 슈투트가르트 발레,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네, 주요 등장인물은 앞에서 보신 바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설과 연극에 나온 그 등장인물과 같고요. 여기에 이제 조역으로 조금 독특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발레에서는 프리다머스라고 해서 마르그리트의 동료 코티잔, 그리고 마농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베 프레보가 쓴 마농 레스코 소설의 여주인공인데요. 이 마농이 등장하는 이유는 마농을 굉장히 아주 열렬하게 사랑했던 데그리웨라는 마농의 연인이 바로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대학생인데 뭐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아직 상속을 받기 전에 마농하고 파리에서 가난한 삶을 둘이서 정말 그렇게 이어가다가 마농이 사실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런 허영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부자 귀족에게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꼬임에 빠져서 이제 부자의 정부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농 레스코의 여주인공 이 마농을 발레에 등장을 시킨 이유는 여기서 마농이 계속 이 주인공 마르그리테한테 바로 아까 오페라에서 보셨던 비올레타 코티잔이죠. 이 마르그리테에게 계속 나처럼 살아, 나처럼 당당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자들을 멋대로 휘두르고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조언을 하는데 발레니까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은 몸짓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랬는데 이 마르그리테는 끝까지 그 정말 너무나 맑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뭐 그런 길을 택하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역시 그렇게 병으로 아주 힘겹게 죽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바로 발레에서 이런 면을 부각시키면서 마농하고 대조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원래 이 원작에 보시면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여주인공에게 이 마농 레스코 소설을 선물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주인공이 죽었을 때 이 경매하는 곳에 찾아가서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그 마농을 자기가 다시 그 책을 사가지고 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발레에서는 사실 요 딱 3명의 주인공만 가지고는 멋진 드라마를 엮어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이 드라마 발레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좀 더 스토리를 다채롭게 만들고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관객들에게 아주 화려한 발레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이 발레에다 집어넣은 것인데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존 노이마이어라는 바로 그 안무가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위스콘신 출신인데 영국 로열 발레에서 공부를 했고 발레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영문학, 극장 예술 뭐 이런 것을 다 전공해서 정말 그 안무가로서 확실한 기본기를 갖춘 그런 천재 안무가고요. 슈투트가르트 발레는 또 우리나라의 그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이 아주 정말 주역 무용수로 활약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곳에서 이제 이 안무가도 발레 인생을 출발했고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장을 거쳐서 함부르크 발레 안무가로 함부르크 발레 학교를 설립한 그런 분이고요. 셰익스피어 원전을 새롭게 발레로 해석한 그런 인물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발레의 거장으로 등극하게 됐고, 뭐 오늘날까지 뭐 바흐의 마테순환곡 그리고 베토벤의 생애를 다룬 베토벤, 또 그 발레리노로 정말 전설적인 무용수였던 그 니진스키를 발레로 만든 그런 2000년의 니진스키라는 작품까지 정말 그런 새로운 해석과 아주 그 인물 평전의 발레로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1978년에 까멜리아 레이디를 초연을 했습니다. 이 발레 음악은 프레드릭 쇼팽이
주로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쇼팽이 이제 이 발레를 위해서 물론 작곡한 건 아니고 쇼팽의 기존의 작품들을 이 발레에서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렸던 이런 인물이고요. 또 왈츠 폴로네즈 이런 춤곡을 많이 작곡해서 워낙 쇼팽의 음악들은 발레 음악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멜리아 레이디 발레뿐만이 아니라 많은 발레에서 이 쇼팽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미하일 포킨이라든지 제롬 로빈스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이 쇼팽의 작품을 무용에 많이 사용을 해서 더욱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원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음악을 쓰려다가 작중의 시대와 동시대 작곡가인 쇼팽의 음악을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이 발레의 한 장면이에요. 발레에서 바로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오페라의 비올레타에 해당하는 그 마르그리트가 아주 상념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이렇게 쓰였고요. 또 쇼팽의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그 장면에 적합한 그런 음악을 잘 사용했습니다. 쇼팽이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짝사랑에 빠져서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작곡한 그런 작품을 여기에 여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진 아르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페라 극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보게 된 작품이 바로 마농 레스코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이 원작 소설 속의 이 주인공 둘을 대비해서 이 발레에서는 두 커플을 이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막에 가면 또 이렇게 또 쇼팽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에코세즈, 프렐리우드, 왈츠, 피아노 소나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막은 마르그리트를 오해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겨서 남자 주인공이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데요. 이때 마르그리트가 외롭게 죽는 그런 장면을 그리면서 이제 폴란드 멜로디에 의한 판타지, 또 발라드, 그랑 폴로네즈, 아주 화려하고 규모가 큰 그런 쇼팽의 작품들이 또 3막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2막에는 이 발레 관점에서 보면 화이트 파드드라는 그런 아주 흰 옷을 입고 주역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넘치는 행복을 춤추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3막에 가면 블랙 파드드, 정말 이제 이렇게 사랑이 깨지고 두 사람이 너무 괴로운 심정 속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아주 강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작 소설이었던 알렉산드르 듀마 2세의 카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라는 작품, 그리고 존 노이마이어가 현대적인 드라마 발레로 만든 카멜리아 레이디 발레 작품까지 함께 감상하시면서 이 시대, 프랑스 혁명 이후 산업혁명 시대의 감염병,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의 단면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즐거운 감상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아리아들은 반드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고요. 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